우리 평형에서 정반응, 역반응 했던 기억 나죠? 가역반응, 비가역반응 했던 기억도 나고. 정반응, 역반응은 어떻게 구분하시는 겁니까? 정반응, 역반응의 구분. 방향이에요, 방향. 화학반응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면 정반응이고 반대로 왼쪽으로 되돌아가면 역반응이에요. 그래서 방향이 오른쪽이면 정, 왼쪽이면 역. 갔다가 올 수 있어? 그럼 우리가 가역반응이라 그랬죠. 갔다가 되돌아올 수 있으면. 근데 한 번 갔는데 못 돌아와. 그럼 비가역반응이라 그랬어요. 사실 비가역반응의 종류가 굉장히 많지만 우리 이 단원에서는 비가역반응 딱 4개 배워요. 그래서 비가역반응은 4개만 딱 외워두시고 나머지는 우리 대부분 가역반응을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비가역반응의 4가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갔다가 돌아올 수 없어. 뭐라고? 확산. 확산. 뭐 확산도 따지고 보면 비가역이 맞긴 하죠. 자연 상태로는 되돌아올 수 없으니까, 그렇죠? 자연적으로는 맞는데 이제 화학에서는 화학 반응 중에서의 비가역을 주로 물어요. 확산도 비가역이 맞긴 맞습니다. 가만히 냅둔다고 이제 거꾸로 되돌아오진 않으니까. 근데 화학 반응에서 비가역 반응을 4개를 배웠는데 여기는 여기 왼쪽에 조그맣게 적혀 있군요. 비가역 반응 한번 볼까요? 1번 연소, 대표적인 비가역이에요. 한 번 불태우면 다시 되돌아올 수 없어. 일단 연소 반응 비가역이고, 그 다음 중화 반응, 대표적인 비가역이에요. 여러분, 중화 반응. 산염기를 섞어서 물이 됐는데 가만 냅뒀더니 얘가 도로 갈라져서 산염기로 나눠지더라.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중화 반응 대표적인 비가역이고, 기체가 나오는 반응, 기체가 발생하여 공기 중으로 날아갔는데 내가 이 기체를 도로 잡아다가 다시 원래로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이 대부분 비가역인데, 기체 발생 반응 중에서도 뭐가 예시로 제일 많이 나오냐면 금속과 산의 반응이 가장 예시로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 산에다가 금속을 갖다 집어넣어. 그럼 기체가 발생하는데 무슨 기체 나오지? 수소기체인데 얘가 제일 예시로 많이 주어져요. 기체 발생 반응 중에선. 그리고 여기는 없는데 하나 추가해 두자면 앙금 생성 반응까지. 요렇게 총 4가지의 비가역 반응이 화학에서는 기본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4개는 되돌아갈 수 없고,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는 반응들은 대부분 가역이었어요. 갔다가 다시 올 수 있는. 자, 근데 가역 반응의 예시로 여기 이제 몇 가지가 주어지는데, 네, 쓰셨습니까? 여기 보시면 염화 코발트 육수 화물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염화 코발트는 뭐 할 때 쓰는 도구입니까? 아니, 이식이나 돼서 염화 코발트 뭐라고? 물 맞아요. 그 초딩 때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 못 봤어요? 알죠?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를 여기 액체가 있는데 이 액체가 물인지 아닌지 알고 싶어. 그래서 얘를 갖다 댔을 때 이게 물이면 색깔이 빨개져요. 근데 얘를 햇빛에 바짝 말리면 다시 파래져요. 그럼 물에다 갖다 대잖아요. 또 빨개져요. 또 말리면 파래져요. 왔다리 갔다리가 돼요. 이런 게 이제 염화 코발트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염화 코발트 육수화물이라는 게 염화 코발트에 물이 묻은 거. 화학적으로 결합한 게 아니라 지금 점 찍어서 연결해놨죠? 이건 그냥 물리적으로 젖어 있다는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물을 만나서 이렇게 젖으면 색깔이 빨개지고요. 이 물을 바짝 말려서 염화 코발트만 남기면 파래지고, 다시 물에 적시면 빨개지고, 왔다 갔다 돼. 화살표 보이시죠? 양방향 화살표가 되어 있으면 얘는 가역 반응이다. 왔다 갔다가 가능하구나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게 대표적인 가역 반응의 예시고, 그 다음 황산구리도 그래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황산구리 가루는 무슨 색이에요? 황산구리 물에 타면 무슨 색 나옵니까? 파란색. 우리는 파란색으로 알고 있지만 원래 황산구리 가루는 흰색이에요. 근데 흰색 가루를 공기 중에 이렇게 놔두면 얘가 공기 중에 수증기를 지가 알아서 막 쪽쪽 빨아먹어. 그래서 이 안에 수증기가 이렇게 결합을 하잖아요? 그럼 색깔이 파래져요. 이걸 건조기 안에 넣어갖고 바짝 말리면 도로 하얘져. 공기 중에 놔두면 도로 파래져요. 왔다 갔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가역 반응이에요. 그래서
황산구리에 물이 붙어 있으면 파란색인데 물이 날아가서 순수한 황산구리 가루가 됐을 때는 흰색. 우리 이렇게 물 없는 순수한 황산구리 가루를 무수 황산구리라고 합니다. 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황산구리는 파랗죠. 왜? 가만히 냅두면 지가 알아서 공기 중에 수증기를 막 흡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가 돼. 뭐 이런 게 대표적인 가역 반응이고요. 그리고 석회동굴 종류석 석순. 요거는 반응식을 외운다기보다는 이 반응식을 보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동굴이 생기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종류석 석순 석주가 생기는지 요거를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 석회 동굴이라는 게 석회암 지대에 많이 생기잖아요. 석회암 지대가 탄산칼슘이 많은 동네거든요. 석회암이다 탄산칼슘이니까. 근데 이 탄산칼슘은 지하수에 잘 녹아요. 이게 지하수예요. 지하수는 일반적인 물이랑 뭐가 다르길래 탄산칼슘을 잘 녹이는가? 일반적인 물보다 이산화탄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어요. 이산화탄소가 녹은 물은 무슨 성을 띠지? 액성?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무슨 성이 돼요? 산성 돼요. 산성. 탄산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하수는 일반적인 물보다 살짝 산성을 띠고 있어요. 근데 이 탄산칼슘이 산성에 잘 녹아. 그러니까 오랜 세월 지하수가 석회암 지대에 흐르면 이 석회암이 지하수에 녹아가지고 구멍이 뻥 뚫려요. 그게 석회 동굴이에요. 그리고 녹은 지하수 안에 녹은 탄산칼슘은 이렇게 탄산수소 칼슘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수용액 상태죠? 사실은 얘가 이온화된 상태로 지하수 안에 떠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온화가 어떻게 되냐면 CA2+와 HCO3- 이온으로 이렇게 이온화가 되어 있는 상태. 자, 이게 탄산수소 이온이라 부릅니다. 이 탄산수소 이온. 자, 이렇게 이온화가 되어 있는 상태로 석회 동굴을 만들고요. 이게 오랜 시간이 흐르다 보면 녹아있던 얘네가 도로 탄산칼슘이 돼가지고 이렇게 쬐끔쬐끔씩 쌓여요. 그럼 이게 동굴 안에 돌 고드름도 되고 막 바닥에서부터도 튀어 올라오르고 이런 거를 종류석 석순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면 석회 동굴이 생기는 반응이고 역반응으로는 종류석 석순이 생기는구나. 왔다리 갔다리가 가능하니까 가역 반응이고 물론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 가역 반응이지요. 어쨌든 왔다리 갔다리가 가능하다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이런 것들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가역 반응에 속하고요. 우리 가역 반응에서 이제 평형을 3가지 배웠었어요. 책. 아니 좀 일찍 와서 좀 복사를 할 시간을 줬어야지. 요 동적 평형에서 평형을 3가지 배웠었어요. 밀폐된 용기. 이 밀폐된 용기에 물을 집어넣으면 처음에는 물이 증발하여 양이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더 이상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온다. 변하지 않는 순간에 증발이 끝난 거냐? 아니죠. 증발은 계속 하고 있는데 수증기가 도로 물이 되어 들어오는 거랑 속도가 같아져서 겉으로 볼 때 증발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자, 액체에서 기체로 날아가면 증발, 수증기가 도로 물이 되면 우리가 응축이라고 불렀습니다. 요 평형에 도달한 순간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아져서 겉으로 볼 때는 증발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가 이런 걸 평형에 도달하였다. 그리고 평형 중에서도 이게 무슨 평형이야? 고에서 액으로 왔다, 액에서 기로 왔다 갔다, 우리가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상태 변화, 상태 변화. 그래서 상태 변화의 평형이 일어났다 해서 상평형에 도달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죠. 상평형에 도달할 때 이 그래프를 좀 보셔야 되는데 이게 속도예요. 왼쪽을 잘 보시면 속도. 자, 증발 속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하게 유지돼요. 시간이 흐른다고 증발 속도가 줄어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증발 속도는 일정한데 되돌아오는 응축 속도가 점점점 증가하여 나중에 같아지면 동적 평형, 즉 상평형에 도달을 해서 이제 증발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면 증발 속도는 왜 일정하게 유지될까요? 증발 속도를 결정짓는 요인이 뭘까? 표면적? 노노노. 온도예요, 온도. 온도가 높아야 증발이 잘 되거든요. 근데 온도를 보통 일정하게 유지해 준단 말이죠. 그러면 응축 속도는 왜 갈수록 빨라지는 걸까요? 응축 속도를 결정짓는 요인은? 뭐라고? 조금 더, 거의 다 왔어요. 이 안에 들어있는 수증기의 양,
정확하게는 수증기의 압력이에요. 그지? 수증기 압이라고 하는데 수증기 압이라는 표현은 원래 예전에 화투에서 했던 거라 여기까지는 모르셔도 되지만 수증기의 양이 많을수록 그만큼 응축도 많이 되기 때문에 응축 속도는 점점 빨라지는 거지. 이 그래프를 종종 시험에 줄 때가 있습니다. 요건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증발 속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해요. 응축 속도가 증가를 해가지고 나중에 평형에 도달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상평형이고요. 용해평형은 뭐였냐면 여기 간단하게만 나와 있지만 설탕 같은 거였죠. 내가 물에다가 설탕 녹여요. 처음에는 잘 녹았겠죠. 자, 넣었더니 나중에는 설탕이 더 이상 안 녹는 순간이 와요. 바닥에 쌓여갖고 양이 변하질 않아. 진짜로 안 녹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계속 녹고 있는데 녹아있던 설탕이 도로 되돌아 나오는 놈이 있다 보니 겉으로 볼 땐 안 녹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때 녹아 들어가는 게 용해라면 용해되어 있던 게 다시 밖으로 나오는 걸 뭐라 그래요? 두 글자. 석출. 그죠? 용해 속도와 석출 속도가 똑같아져서 평형을 이뤘다. 이런 걸 용해 평형이라고 부르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그래프 그려보면 얘도 똑같아요. 여기는 증발 속도, 응축 속도지만 용해 평형에서는 이게 용해 속도가 돼요. 용해 속도는 계속 똑같아요. 근데 뭐가? 석출 속도가 증가하는 거예요. 왜냐? 안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이 늘어나면 당연히 석출되는 양이 그만큼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용해 속도 일정, 석출 속도 증가, 같아지면 평형에 도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용해 평형에 관련된 실험이 하나 있었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비커에 물을 하나 담아요. 설탕이든 뭐 소금이든 제가 설탕이라 가정하면 여기에 이제 일반적인 설탕을 넣어서 자, 더 이상 안 녹고 쌓일 때까지 녹였어요. 이미 평형에 도달을 한 상태죠. 이미 도달해 있어요. 이미 평형에 도달해서 더 이상 안 녹는 것처럼 보이는 이 순간을 우리가 부르는 사실 다른 이름도 있었어요. 저 무슨 상태라고 하죠? 녹을 수 있을 만큼 다 녹았어. 더 안 들어가. 포화 상태죠. 포화 상태. 이게 이제 평형을 이룬 상태인데 이미 평형이 된 상태에서 여기다가 설탕인데 방사능 설탕을 추가로 더 넣는 거죠. 자, 만약에 이게 진짜로 안 녹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 이상 녹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 물 속에서 방사능이 안 나와야 정상이에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이 물을 조사해보면 물에서 방사능 나와 안 나와?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 안 녹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새로 넣은 방사능 설탕이 녹고 안에 녹아 있었던 일반 설탕이 도로 석출되어 나오면서 물 속에서도 방사능 설탕이 생긴 거죠. 계속 이게 용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방사능 설탕 넣기 전과 후를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방사능 설탕 넣기 전후, 자, 얘네들의 몰농도는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사능 설탕 넣기 전후 몰농도 변화 있어요? 없어요? 변화? 없죠. 여러분 몰농도 어떻게 구하더라? 우리 이 평형을 하려면 몰농도 10은 알아야 되는데. 몰농도는 부피분의 안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로 계산했어요. 부피는 단위를 리터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부피분의 몇 몰인가 이게 몰농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방사능 설탕을 넣기 전과 후 당연히 수용의 부피는 그대로예요. 내가 용질을 녹인다고 수용액의 부피가 막 변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부피는 일정한 상태에서 안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 방사능 설탕이 녹으면 그만큼 원래 설탕이 석출되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녹아있는 설탕의 양은 그대로 유지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방사능 설탕 넣어도요 용질의 몰농도는 안 바뀌어요. 근데 무엇은 바뀌어요? 이 수용액의 농도는 변해요. 농도랜다. 밀도는 변해요. 밀도는 변해요. 밀도는 왜 변하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아니겠습니까? 근데 용질을 뭐 더 넣는다고 부피가 변하는 건 아니지만 얘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지만 일반 설탕과 방사능 설탕은 질량이 달라요. 왜냐? 쟤네 무슨 관계야? 동위원소 관계예요. 동위원소. 일반 설탕과 방사능 설탕은 중성자 개수가 다릅니다. 한 분자당.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의 분자량이 달라요. 그래서 안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는 그대로여도 질량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밀도는 변한다.
몰 농도는 안 바뀌지만 밀도는 바뀌겠구나.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어쨌든 이게 용의 평형이에요. 뭐 별거 아니죠. 오케이.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넘어가시면 이제 마지막 평형은 화학평형. 화학 반응에서 평형이 일어나는 거죠. 화학평형은 다 이거죠요. 이산화질소와 사산화이질소. 다 기체인데 이산화질소는 색깔이 적갈색 나는 기체. 사산화이질소는 무색인 기체. 저 적갈색인 기체를 시험관에 여기다 이렇게 넣어놓고요. 가만히 냅두면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지가 알아서 N2O4로 막 바뀌어요. 그럼 이 적갈색이었던 기체의 색깔이 점점 어떻게 되겠냐고요? 연해지죠. 그렇다고 완전히 무색까지 가요? 안 가죠. 왜냐면 나중에 역반응도 시작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더 이상 색깔이 변하지 않는 순간이 와요. 그때가 언제야? 정반응과 역반응 속도가 같아져서 겉으로 볼 때는 반응이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죠. 실제로는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속도가 똑같은 것이고, 마찬가지로 얘만 넣어요. 얘만. N2O4만 넣어요. 원래 무색이었어요. 가만히 냅두면 지가 알아서 시간이 흐르면 NO2로 바뀌어요. 적갈색으로. 그럼 무색이었다가 점점점 색이 진해지다가 역시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순간이 오죠. 그게 이제 평형에 도달을 한 건데, 요 NO2와 N2O4 그래프를 보시면 얘 지금 처음에는 얘 맞는 상황이에요. 이 그래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를 A, B 이렇게 줘놓고 누구를 먼저 넣는지 안 가르쳐줘요. 보통 문제에서는. 그럼 내가 넣어준 게 NO2인지 N2O4인지 알 수 있는 방법. 누구를 먼저 넣어준 거냐 알 수 있는 방법. 자, 이걸 A, B로 표시해 놓고 제가 B부터 볼게요. B 원래 농도가 이만큼이었는데 평형에 도달한 후에 보세요. 농도가 이만큼 줄었죠. 근데 A는 농도가 하나도 없다가 평형에 도달하고 났더니 그죠? 이만큼. 누가 지금 반응 몰수가 커요? B가 커요. 지금 요 반응 몰비가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개수비를 따라가야 돼요. 반응 몰비가 개수비를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반응 몰수가 큰 놈이 NO2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요걸 보고 누굴 먼저 넣어줬는지 원래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평형에 도달했다 칩시다. 더 이상 색깔이 변하지 않는 순간이 왔어요. 자, 이 순간 안에 들어있는 NO2와 N2O4의 몰비는 2대 1이다. 맞아요? 틀려요? 평형에 도달한 순간 안에 들어있는 NO2와 N2O4의 몰비는 2대 1이다. OX. X. 그죠? 여러분, 이 2대 1은 얘네가 반응에 참여할 때 2대 1의 비율로 반응을 한다는 거지, 반응이 끝나고 나서 2대 1로 남아있을 거라는 비율이 아니죠. 저 개수비는. 그죠? 그럼 반응이 끝나고 몇 대 몇의 비율로 남아있을 거냐? 어떻게 알아요 이거? 몰라요. 문제에서 주는 힌트로 그거는 찾으셔야 되는 거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조건마다 달라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반응에 참여하는 비율이 개수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아까 상평형하고 용해평형 할 때는요. 상평형하고 용해평형 할 때는 증발 속도, 용해 속도는 일정하지만 응축 속도와 그 석출 속도가 이렇게 올라가서 나중에 속도가 같아졌었잖아요. 화학평형은 좀 달라요. 화학평형은요, 반응이 진행되면 이게 실려있는 교과서가 일부 있어요. 화학평형은 반응이 진행되면 속도가 어떻게 되냐면 한쪽 반응은 속도가 느려지고 한쪽 반응은 속도가 빨라져서 나중에 같아지는 순간 평형에 도달하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상평형이랑 용해평형은 하나는 일정하고 하나가 증가해서 속도가 나중에 같아지잖아요. 화학평형은 아니에요. 화학평형은 한 놈은 감소, 한 놈은 빨라져서 나중에 같아지는 순간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조금 차이가 있어요. 속도가 좀 다릅니다. 화학평형은 이런 식으로 속도가 변한다 라는 거는 하나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죠. 근데 보통 문제에 나오면 이제 아까 전에 그 상평형 그래프가 제일 많이 나오긴 해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오? 자, 요게 이제 상평형, 용해평형, 화학평형 다 합쳐서 그냥 부르면 동적평형이죠. 다 합쳐서 부르면 동적평형. 무슨 평형인지 모르겠으면 그냥 동적평형이라 하세요. 그럼 다 맞습니다. 평형까지는 뭐 크게 어려운 게 없으실 거고요. 여기는 이제 쭉 넘어가실 거고. 우리는 평형상수로 가도록 하죠. 78쪽. 평형상수가 뭐였었는지 기억나죠? 78쪽에 중간 네모 박스를 하나 보시면 화학반응식이 주어져 있어요.
자, 반응물의 농도곱, 분해 생성물의 농도곱을 한 값을 우리가 평형상수 K라고 불렀었어요. 이때 화학 반응식인 개수는 이 상수의 지수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 값을 우리가 평형상수라고 부르고, 이 평형상수 구할 때 주의할 점 1번, 평형상수에는 어떤 상태의 물질은 뺀다. 고체와 액체는 빼고요. 그럼 누구만 들어가는 거예요? 기체랑 수용액만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고체와 액체가 있으면 얘는 상수식에 안 넣는 겁니다. 기체와 수용액만 넣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에 숫자 넣을 때 예를 들어 반응 후에 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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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몇 몰 남았습니다. 평형상수 구하시오. 만약에 이랬어요. 지금 여기에 대괄호하고 A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는 몰수를 넣으라는 게 아니라 몰 농도를 넣으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A가 몇 몰 남았습니다 하면 그 몰을 그대로 넣으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넣는 거야? 전체 부피분의 몰수로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전체 부피를 1리터로 맞춰줬으면 신경 안 쓰셔도 되지만 전체 부피가 1리터가 아니다. 그러면 여기에 숫자 넣으실 때 몇 리터, 분의 몇 몰, 몇 리터, 분의 몇 몰, 이거 다 해서 집어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몰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몰 농도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부피로 나눠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평형상수 구하실 때 여기 몰 농도는 처음 넣어준 농도가 아니라 이미 평형에 도달한 후의 농도가 들어가는 거였어요. 이미 반응이 완결돼서 더 이상 반응이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 그때의 농도를 넣어주시는 거였죠. 그러면 이 평형상수는 뭐 할 때 써먹는 거였어? 이거 왜 구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써먹는 거였죠? 왜? 맞아요. 반응지수죠. 반응지수. 맞아요. 내가 여기다가 A, B 몇 몰, C, D 몇 몰을 딱 용기에 넣었어요. 아, 정반응이 더 잘 될까? 역반응이 더 잘 될까? 예상하고 싶어요. 그럴 때 써먹는 거였어요. 내가 만약에 몇 몰씩 넣어주고 이거 정반응 될까? 역반응 될까? 그때 이제 뭘 구하는 거였냐면 Q라고 해서 반응지수라는 걸 구하는 거였죠. 반응지수는 식이 평형상수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얘는 반응시키기 전 몰농도를 집어넣는 거고 얘는 평형에 도달한 후 몰농도를 넣어서 비교하시는 거였죠. 그래서 항상 이 반응지수는 저 평형상수를 향하여 가려는 성질이 있더라. 성질이 있더라. 기억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 이거를 문제에 예시를 조금 보면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죠. 만약에 문제에 화학 반응식이 안 나와 있으면 여러분이 그래프를 보고 식을 세워서 푸셔야 되는 305번 같은 거 한번 볼까요? 자, 반응식이 나와 있어요. 기본적으로 평형상수 K 안 구해져 있습니다. 그럼 K식을 쓰셔야 된다 이거죠. 자, K식을 쓰실 때 항상 반응물의 농도곱, 분해 생성물의 농도곱을 하단 거였어요. 반응물에 A, B가 있고요. A는 개수로 2가 붙어 있으니 지수의 제곱이 들어가고 B는 개수가 1이니 안 들어가고요. C는 개수가 2니까 이렇게 지수에 2를 넣어서 요게 이제 평형상수 구하는 식이었다 이거예요. 기억하십니까? 자, 그리고 이 반응이 지금 평형에 도달을 한 상태예요. 둘 다 도달 이미 했어요. 그럼 가를 이용하면 평형상수 구할 수 있겠군요. 자, 가를 이용해서 평형상수 구해봅시다. 전체 부피가 1리터니까 나눠봐야 1이군요. 그러면 1분의 1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얘 0.5몰이니까 1분의 0.5 그냥 0.5지 뭐. 0.5의 제곱 곱하기 B의 몰농도는 얼마죠? 1분의 1 그래서 그냥 1이고요. C의 몰농도도 1분의 1 그래서 그냥 1인데 1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였죠. 그러면 얘를 계산하시면 4가 나오나요? 0.5면 2분의 1이니까 4분의 1 맞죠? 얘 평형상수가 지금 4인 어떤 반응이에요. 여기까지는 뭐 어려운 거 아니었잖아요. 그죠? 최승우 씨 따라왔어요? 좋습니다. 자, 평형상수 구해놓고 여기는 또 다른 반응의 평형상태예요. 가와 나의 평형상수는 같아요? 달라요?
같아야만 합니다. 왜? 평형상수는 무엇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는 값이더라? 온도예요, 온도. 평형상수는 다른 어떤 영향의 영향도 받지 않고요. 온도의 영향만 받아요. 그래서 온도만 일정하면 평형상수는 똑같습니다. 문제에서 둘 다 온도가 T로 똑같다 그랬기 때문에 얘네 둘 평형상수 같아야 돼요. 그럼 나를 이용해서 평형상수를 구해도 얼마가 나와야 되는 거야? 4가 나와야 되는 거지. 이해하였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우리 식만 세워볼까요? 자, 얘를 이용한 평형상수식을 세워볼게요. 주의할 점, 어머 얘는 2L야. 그럼 분모에 2 넣어주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A의 몰롱도 2분의 2 하고 제곱이죠. 여기 식 보시면 여기다 지금 그대로 넣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B의 몰롱도 2분의 0.5 곱하기 2분의 0.5. 그리고 C는 2분의 X인데 얘 제곱 붙었어요? 붙었네요. 이렇게 해서 얘가 4가 똑같이 평형상수가 나와야 되는 거였죠. 요 계산하시면 X값이 나옵니다. 뭐 이 정도까지 계산은 알아서 해보시고. 자, 그런데 내가 여기에 이 문제에는 없지만 새로운 조건을 하나 추가했다 합시다. 자, 얘는 다라는 어떤 상태고 내가 여기에 A 2몰, B 2몰, C 2몰 다 2몰씩 넣었다. 얘 정반응이 우세하겠니? 역반응이 우세하겠니? 이거는 평형 상태가 아니야. 이만큼씩 내가 든 거예요. 정반응이 될지 역반응이 될지 알고 싶어. 이럴 때 이제 반응 지수를 구하는 거였어요. 반응 지수는 평형상수랑 식은 똑같지만 뭐 하는 거야? 초기에 넣어준 몰롱도. 아, 부피를 안 넣어줬군요, 제가. 부피는 1리터짜리 용기라고 칩시다. 그러면 1분의 2의 제곱이고요. A. B는 역시 1분의 2, C도 1분의 2에 제곱해서 얘는 얼마가 나오냐면 지수가 2분의 1이 나오잖아요. 반응 지수는 2분의 1인데 평형상수는 4야? 지금 보시면 항상 요 반응 지수는 평형상수가 되고 싶어 한다. 그럼 얘는 2분의 1밖에 안 되는데 평형상수는 4니까 이걸 늘려야겠네. 얘 늘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자는 키우고 분모는 줄여야 돼요. 즉 무슨 반응을 더 활발히 진행시켜야 돼? 정반응을 더 활발히 진행시켜야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반응 지수보다 평형상수가 커. 정반응이 우세해요. 거꾸로 반응 지수보다 평형상수가 작아. 그럼 역반응을 진행시킬 거예요. 만약에 얘가 반응 지수가 한 10쯤 나왔어. 그러면 줄여야지. 줄이고 싶으면 얘를 낮추고 얘를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는 역반응을 진행시켜야 된단 말이죠. 기억납니까? 그리고 계산을 반응 지수 계산했더니 딱 평형상수만큼 똑같이 나왔어. 그럼 이미 평형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정반응도 역반응도 우세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평형상수는 내가 요만큼 넣었을 때 어느 쪽으로 반응이 더 잘 일어날까를 추측할 때 써먹는 도구였어요. 기억나십니까? 여기까지? 별로 어렵지 않죠? 기억하시죠? 그리고 만약에 꼭 이렇게 반응 지수랑 여러분 비교를 안 해도요. 예를 들어 어떤 반응의 평형상수를 구했더니 이 평형값 값이 겁나 큰 거야. 예를 들어 어떤 반응이 평형상수 값이 엄청나게 큰 반응이 있어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평형상수만 구했는데 숫자가 겁나 커. 무슨 뜻이에요? 이 반응은 무슨 반응을 훨씬 잘한다. 정반응을 훨씬 잘하는 애겠구나. 왜? 평형상수가 엄청 크다는 것은 요 분자는 되게 크고 분모는 되게 작다는 얘기잖아요. 즉 정반응이 엄청 잘 일어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평형상수를 구했는데 숫자가 되게 작아. 막 10의 마이너스 몇 제곱 이렇게 나와. 그럼 무슨 얘기겠어? 분모는 되게 큰데 분자가 작다는 얘기죠? 걔는 역반응이 훨씬 잘 일어나는 반응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평형상수의 크기만 봐도 대략 얘가 정반응이 더 잘 될지 역반응이 더 잘 될지를 구분하실 수가 있어요. 이해했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간혹 가다가 문제 푸시다 보면 얘 평형상수가 K다. 그리고 선지에 1번 이 반응의 역반응의 평형상수는 얼마냐고 물을 때가 있어요. 이 반응의 역반응의 평형상수는 얼마? K의 역수가 되는 거죠. 왜냐면 역반응에선 반응물 생성물이 뒤집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반응의 평형상수가 K면 얘의 역반응의 평형상수는 K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역반응 평형상수를 직접 써먹으실 일은 없을 거고 그냥 문제에서 역반응의 평형상수는 정반응 평형상수의 역수다! 까지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여러분이 쓰실 일은 없어요. 우리는 정반응 평형상수만 계산에 들어갈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문제에 적용을 시켜보겠다 이거죠. 여기 문제들은 쉬우니까 여러분 숙제로 풀어보시고 저하고는 상문제 몇 개만 같이 풀어볼 거예요. 자, 318번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맨 뒷페이지 거기 318번. 이거 한번 보실래요? 자, 일단 화학 반응식은 다 주었습니다. 화학 반응식은 다 주었고 일정한 온도에서 가처럼 넣어놨더니 반응이 진행되어 나처럼 된 게 이제 평형에 도달한 거예요. 쟤는 아직 반응 전, 얘는 반응해서 평형에 도달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평형상수 없어요. 자, 안 가르쳐줬어요 지금. 그럼 가에서 평형상수와 반응지수의 크기를 비교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인 것 같습니까? 평형상수가 크냐 반응지수가 크냐,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이거 정반응이 우세했니 역반응이 우세했니 라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게 정반응된 건지 역반응된 건지 어떻게 판단할까요? 반응지수는 구할 수 있지만 평형상수가 없어서 비교는 안 되는 상황. 그럼 정반응된 건지 역반응된 건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알아요? 정신 차리고 좀 생각을 해봐.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오, 굿잠 맞습니다. 훌륭한데? 지금 가를 보시면 B보다 C가 6배나 많았어요. 근데 나를 보시면 이 차이가 2배로 줄었죠. 자, 누구는 늘고 누구는 줄었다. B는 늘고 C는 줄었다는 소리죠. B, C는 같이 늘어날 수는 없는 관계예요. 왜냐면 하나는 반응물이고 하나는 생성물이기 때문에 양이 반대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차이가 줄었다는 건 아이고 B는 늘어나고 C가 줄었구나. 무슨 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됐구나. 여기 우세하게 진행됐구나. 까지는 우리가 판단이 된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따라서 가는 아마도 반응 지수가 평형상수보다 컸겠죠. 그러면 기억선지는 판단이 됩니다. 아, 맞았네요. 반응 지수가 컸겠군요. 역반응이 우세했으니까. 이렇게 반응 후에 남은 애들의 비율을 이용해서도 찾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XY 값을 이제 구하셔야 돼요. XY 값은 어떻게 구하지요? 맞아요. 반응식의 개수비를 이용하셔야 돼요. 자, 지금 반응식의 개수비가 1대 1대 2인 상황. 그럼 역반응에 진행됐으니 C가 줄어들 때 A, B가 늘어나는데, 자, 제가 A와 B의 증가량, 지금 여기 XY라는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역반응이 진행됐으니 A와 아주 죽는구나 죽어. 역반응이 우세하면 A와 B의 양은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증가. 그러면 여러분 A는 얼마나 증가한 거예요? 반응할 때 A의 증가량 나중 거에서 처음 걸 빼주시면 되죠. 이게 증가인지 감소인지 잘 보셔야 돼요. 얘는 증가했기 때문에 여기서 원래 있던 양을 뺀 만큼이 지금 증가한 거. A는 이만큼은 생성된 거예요. 맞아요? B도 마찬가지예요. B도 얘는요. y-0.1만큼 생성이고요. C는 오히려 감소한 거기 때문에 앞에서 D를 빼줘야 돼요. 맞죠? 0.6에서 이 y를 뺀 만큼 얘는 줄어든 겁니다. 맞습니까? C가 이만큼 줄 때 A, B는 저만큼 생긴 거예요. 근데 우리가 화학 반응식의 개수를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중에 똑같은 기호를 사용한 얘와 얘의 요 반응몰비 y-0.1 대 0.6-2y를 했을 때 얘네들의 개수비 1대 2가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아하 y-0.1 대 이게 B의 생성몰수 0.6-2y C의 반응몰수 이게 1대 2가 나와야겠구나. 여기서 y 값을 구하실 수가 있어요. 반응한 양이 개수비를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y값을 구하면 x도 뭐 이거 대 이거는 1대 1에서 x값도 나오겠죠. 그럼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반응지수 평형상수 다 구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은 안 해드려도 되죠?
괜찮죠?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감 왔어요? 쉬도록 합시다. 여기 전체 기체의 몰분의 A의 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원래는 이게 전체 중에 이 기체가 차지하는 양, 전체 중에 이 기체가 차지하는 양, 이걸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이거를 A의 몰 분율이라고 부르거든요. 이제 원래는 이 파트가 화투에 있다가 내려온 거다 보니 예전 기출을 풀면 몰분율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가 있는데 이거예요. 전체 몰수분의 얘가 차지하는 몰수. 이걸 이제 몰분율이라 그래요.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어쨌든 기억 전체분의 A의 몰비를 줬어요. 지금 어차피 얘네들 첫 번째 1번 저 용기는 A와 B 밖에 안 들었기 때문에 무조건 무슨 반응이 우세히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쟤는. 그러면 얘가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됐다 칩시다. 그래서 우세하게 진행돼서 정반응이 진행되면 얘가 줄 거 아니에요. 만약에 X만큼 줄었다고 치자고요. 그럼 얘도 X만큼 줄고 대신 얘가 X만큼 생기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응이 끝난 후에 얘가 X가 줄었으니 얘는 E-X만큼 되는 거고 반응 후에 얘도 X만큼 똑같이 줄어들겠죠? 왜? 계수비가 1대1이니까. 그래서 얘도 반응 후에 E-X가 되고 C는 없었던 게 생겨서 반응 후에 X만큼 되는 거죠. 이게 얘네들의 반응 후에 몰수가 되는 거잖아요. 이 몰수를 이용해서 비율을 계산했을 때 이만큼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반응 후에 전체 몰수가 얼마예요? 잘 보입니까? 다 더한 거잖아요. 이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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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더하면 이게 얼마예요? 4-X. 전체 4-X몰 분의 A가 차지하는 양 2-X를 했을 때 이게 3분의 1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죠. 이해했습니까? 이거는 평형상수는 아니에요. 그냥 반응 후에 몰수로 저걸 계산했더니 이렇게 됐다는 거죠. 지금 평형상수가 아니라. 여기서 X가 나와요. 그래서 X값이 얼마가 나옵니까? 1 나오나 봐요. 그러면 X가 1이니까 아하 얘가 반응 후에 1몰, 얘도 반응 후에 1몰, 얘도 반응 후에 1몰이 되어야 평형에 도달하는구나. 그럼 이걸 이용해서 1번에 뭘 구할 수 있어요? 평형상수를 구할 수 있죠. 부피가 2리터인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1번의 평형상수 K를 구해보면 부피 분의 A의 몰수. 여기 지수 하나도 없죠, 계속. 부피 분의 A의 몰수 곱하기 또 부피 분의 B의 몰수 분의 부피 분의 C의 몰수 해가지고 평형상수가 2가 나와요. 1번 용기의 평형상수가 2면 2번 용기도 평형상수는 2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온도가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2번 용기의 평형상수를 우리가 모르지만 여러분 2번 용기 뭐부터 해야 될까요? 2번 용기는 반응이 정반응을 우세하게 할까 역반응을 우세하게 할까부터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주어진 힌트만으로는 사실요 2번 용기가 정반응부터 될지 역반응부터 될지 알 수가 없다요. 하지만 몰라도 돼요. 왜 몰라도 되게 해요? 여러분 어차피 A와 B는 개수가 똑같이 1,1이에요. 반응 몰수가 똑같다고요. 그죠? 반응 몰비가. 거기다가 들어있는 양도 똑같아요. 그러면 들어있는 양도 똑같고 똑같은 몰비로 반응을 하면 정반응을 하든 역반응을 하든 반응 후에 남은 A와 B의 몰수도 똑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안 그래요? 똑같이 들어있었고 똑같은 양만큼 반응하면 반응 후에 남는 양이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반응 후에 얘네가 정이 될지 역이 될지 알 수는 없으나 반응 후에 얘가 만약에 Y몰이 되었다면 얘도 당연히 Y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맞죠?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죠? 2번에서 반응 후에 전체 몰수분의 A 몰수를 했을 때 4분의 1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C는 반응 후에 몇 몰이 된다는 얘기예요? 2Y몰이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죠. 그래야 다 더해서 4Y 분의 Y 해갖고 전체분의 A가 4분의 1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정이 될지 0이 될지 몰라요. 그러나 정이 되든 역이 되든 A와 B의 반응 후 몰수는 똑같을 거다 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냥 둘 다 Y로 잡아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2Y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야 4분의 1이 나오니까. 그리고 요걸 가지고 다시 평형상수식에 갖다 때려 넣으셔가지고 이걸 이용한 평형상수도 똑같이 2가 나와줘야 되는 거죠. 부피 2리터인 거 잊지 마시고. 그럼 Y값이 나와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럼 정반응이 됐는지 역반응이 됐는지도 알 수 있고.
그러면 반응 전 A의 양도 구할 수 있어요. 왜? 어차피 우리 개수비가 1대1 대 1인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습니까? 찾으셨어요? 21번에 기억선지를 보시면 초기 상태에서 A와 B의 밀도를 지금 물어요. 자, 여러분, 이 밀도는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될까요? 지금 주어진 조건이 반응이 진행되어 평형에 도달하였을 때 B의 양분의 A의 양이 2가 나왔다는 조건밖에 없어요. 그럼 일단 반응은 어느 쪽으로 우세하게 진행되었다? 정이에요? 여기에요? 지금은 얘네들이 A가 B의 2배가 안 돼요. 근데 반응이 끝나고 났더니 A가 B의 2배가 됐다는 거잖아요. A는 늘었고 B는 줄었고 일단 여기 우세하게 진행됐다는 건 알겠어요. 그리고 반응 전 초기 상태에서 이 상태의 밀도를 지금 비교하라 한 거거든요. 밀도는 어떻게 비교하죠? 잘 생각해보면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그렇죠? 근데 부피는 주어져 있어요. 1리터, 2리터. 문제는 질량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 A와 B의 몰수는 있지만 화학식량을 모르기 때문에 질량 비교를 지금 할 수가 없다요? 그럼 어떻게 하게? 그죠? 반응식에서. 그쵸? 얘네 반응할 때 A 하나당 B가 2개 생기는 관계 아니겠어요? 근데 A 하나에서 B 2개가 된다 하더라도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총 질량은 보존이 돼야 되는 관계잖아요. 그럼 결국 A 한 분자랑 B 두 분자의 질량이 같다는 의미가 되죠. 즉 A와 B의 분자량 비가 2대 1이라는 얘기죠. A 하나가 B 하나보다 2배 무겁다는 얘기잖아요. 저게. A 하나랑 B 2개가 질량이 같다? 아, 분자량 비가 2대 1이구나. 지금 여기서 화학식량비를 사실 준 거예요. 이해하였습니까? 그러니까 화학식량비 있죠? 여기 몰비 있죠? 그럼 얘네들의 질량비를 구해서 부피분의 질량을 해갖고 밀도를 비교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거기까지만 하면 이 문제는 D는 다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숙제로 풀어갖고 오셔야 되고요. 자, 지금 받으신 요 프린트를 보시면은 1번이 있습니다. 1번. 이런 식의 문제들이 출제가 됐다는 거예요. 평형상수 줬고요. 화학반응식도 줬고요. 그 다음 가나에 A, B를 넣었을 때 초기 상태가 어땠다를 줬는데 문제는 A는 초기에 농도를 주고 B는 농도가 아니라 뭘 줬어? 질량 백분율을 줬다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하는가? 이게 지금 우리 배운 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A의 질량 백분율이 전체의 80%를 차지했대요. 아니, B의 질량 백분율이. 근데 여기 보시면 반응식이 어차피 A, B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B가 질량 80%를 차지했으면 당연히 A는 20%를 차지했다는 얘기잖아요. 합쳐서 100%가 나왔을 테니. 그래서 초기 A의 질량 백분율이 20%였다라는 소리예요. B가 80%. 그럼 여기서 뭘 알려준 거예요? 반응 전 A와 B의 질량 B를 준 거예요, 결국은. 반응 전 A와 B의 질량 B가 1대 4로 들어있었다. A와 B의 질량 B가 1대 4로 들어있었다까지를 알려준 셈이에요. 질량 백분율은 결국 질량 B를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화학 반응식 보세요. 우리 조금 아까 본 거랑 똑같이 생겼죠? A 한 분자가 B 두 분자 되니까 쟤 하나랑 얘 두 개가 질량이 똑같다는 소리잖아요. 질량이 보존되니까. 그래서 A와 B의 분자량비가 2대1, 화학식량비가 2대1이라는 걸 지금 여기서 알려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질량비 줬죠? 그 다음 위에 반응식에서 우리 화학식량비, 몰질량비죠. 화학식량비가 2대1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비교할 수 있단 말이죠. 질량비는 어디서 왔어요? 요 질량 백분율에서 왔어요. 화학식량비는 여기서 아이고 A 한 분자랑 B 두 분자가 질량이 같구나 에서 왔어요.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냐고요? 몰비가 나온단 말이에요. 셋 중에 두 개 하면 하나 나오잖아. 그죠? 그럼 A와 B의 몰비가 몇 대 몇으로 들어있단 얘기냐? 몰은 화학식량분의 질량, 화학식량분의 질량이니까 2분의 1대 4. 즉
1대 8의 비율로 들어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근데 여러분 몰비론 1대 8인데 A가 지금 초기 농도가 0.25예요. 이거 다 몰농도잖아요. 몰농도라는 게 부피분의 몰수인데 얘네 모두 강철 용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부피는 고정해요. 부피가 똑같은 상황이다 이거예요. 그럼 결국 이 농도는 몰수에 비례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몰 농도. 이거는 몰수. 아하, 부피가 똑같으니까 몰 농도와 몰수가 비례하겠구나. 그럼 얘네들의 몰비가 1대 8이니 몰 농도비도 1대 8. A의 초기 농도가 0.25면 B의 초기 농도는 이거의 8배란 얘기구나. 그럼 얘 8배면 얼마예요? 8, 5, 40, 8, 26, 20, 2구나 2. 얘는 2몰 농도 있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 문제의 농도를 이미 구했으므로 초기 농도죠. 초기 농도. 초기 농도를 구했으므로 우리 이제 뭐 구할 수 있어요? 저걸 이용해서 반응 지수 계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가실험의 반응 지수. 어떤 식인지 알겠어요? 지금 질량 백분율을 이용하여 질량 B를 알아냈고요. 화학 반응식을 이용하여 화학 질량 B를 알아내서 얘네들의 몰비를 찾았어요. 어차피 몰비가 몰 농도비입니다. 부피는 똑같으니까. 따라서 얘 몰농도가 처음에 이만큼이었으면 B는 이만큼. 몰농도 초기 농도가 나왔으므로 이걸 이용하면 반응 지수를 구할 수가 있구나. 됐습니까? 감오죠? 그럼 끝난 거죠 뭐. 여기까지 해놓고 얘는 초기 농도를 모르지만 반응 지수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반응 지수 계산해갖고 B의 초기 농도 구하시고. 그러면 얘네들 질량비, 몰비 다 있으니 이걸 이제 몰비라 잡고 얘네들의 화학 질량비, 몰 질량비 있으니까 질량비가 거기서 나오겠죠? 그럼 얘네들의 질량 백분율 다시 구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할 수 있겠습니까? 괜찮죠? 안 괜찮아요? 괜찮죠? 풀만하죠? 꼭 풀어보세요. 꼭.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들은 쉬워요. 제가 뒤에 5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 문제 한번 읽어볼래요? 이게 뭔 소리일까요, 대체? 지금 처음에는 첫 번째 반응은 꼭지를 안 열고 반응시켰어요. 꼭지를 안 열었으면 이거 빼고 그냥 여기서만 반응을 시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당연히 어떤 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이 됐겠니? 여기죠. 10밖에 안 넣었는데 정이 될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원래는 역반응이 처음에 우세하게 진행이 됐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역반응이 어떻게 진행됐을지 예상을 한번 해봅시다. C가 1몰 들어있었거든요. 원래 얘만 1몰 있었고 얘는 하나도 없었던 상황이잖아요. A, B가 빵빵이었잖아요. 근데 C가 없어지고 A, B가 생기는 과정이니까 얘가 X만큼 반응했다 치면 얘네가 각 X씩 생기는 거예요. 1대 1대 1의 몰비로 반응하니. 그래서 반응이 끝나면요. C가 1-X 남고 얘네가 각 X씩 생기는 이게 1번 실험이 끝난 후 상태죠. 평형에 도달했을 때. 맞습니까? 자, 이 상태에서 혼합 기체의 부피가 4분의 5리터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얘 지금 1몰당 1리터예요. 1몰당 1리터. 그러면 반응 후에 4분의 5리터가 됐으면 저 안에 있는 기체 다 더해서 몰수로 4분의 5몰이다를 알려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즉 이거 다 더해서 4분의 5몰 된 거야 를 알려준 상황인 거죠.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 1리터가 1몰이라고 처음에 아예 힌트를 줘버렸기 때문에 아하, 반응 후에 4분의 5리터 됐으면 총몰수가 4분의 5몰. 그럼 여기서 X가 나와요. 이거를 지우시면 나 이런 거 계산 못하는 거 알죠? X 얼마예요? 4분의 1이에요? 그러면 얘가 이제 4분의 1몰, 얘가 4분의 1몰, 얘가 4분의 3몰. 이게 반응 끝난 후 평형 상태죠. 1번 반응이 끝난 후. 그럼 이때 이걸 이용해서 평형상수를 구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얘를 이용하여 평형상수를 구할 때 주의할 점. 부피가 몇 리터야? 4분의 5리터예요. 그래서 이걸 다 4분의 5 분의 4분의 1 곱하기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4분의 5 분의 4분의 1 분의 또 4분의 5 분의 4분의 3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총부피로 몰수를 나눠서 몰농도를 이용해갖고 평형상수를 구하는 거니까. 이해했습니까? 이걸 이용하면 평형상수까지 계산이 돼요. 그래 놓고선 뭘 했어요? 두 번째에는 꼭지를 열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지금 첫 번째 반응이 끝나고 나서 이 안에 A, B가 각 4분의 1몰씩 몰수로 C가 4분의 3몰 있는 것까지는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꼭지를 열면 이제 B가 첨가되는 거잖아요. 추가? 근데 B는 대체 몇 몰이 추가된 거예요, 그럼? 그죠? 이게 어떻게 나오는, 4분의 1? 아니죠. 5분의 1. 왜냐면 여기 1기압 기준 1몰이 1리터를 차지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부피는 똑같이 1리터인데 기압이 얼마밖에 안 돼요? 5분의 1밖에 안 돼요. 자, 이 압력이 지금은 우리 화원에 실제 여러분 화학에서 빠져서 이거는 옛날 화투니까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충분히 푸실 수 있는 게 어차피 기체의 압력은 몰수에 비례해요. 그러니까 1기압 1대 1몰이 1리터면 여기서 1리터인데 기압이 5분의 1기압밖에 안 된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몰수도 지금 5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얘가 1몰이면 얘는 이 안에 5분의 1몰밖에 안 들었다를 알려준 거예요. 부피는 똑같이 1리터인데 쟤는 1기압이고 얘도 5분의 1기압이잖아요. 기체 양이 5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소리예요. 기본적으로 기체의 압력은 몰수에 비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요 상태에서 B 5분의 1몰이 첨가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더해지면서 몰수가 바뀌어버리죠? 그러면 정반응이 우세할지 역반응이 우세할지 반응 지수를 구하셔서 아까 구한 평형상수와 비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반응 지수 구할 때 주의하죠. 폭을 열어버렸네요. 전체 부피가 또 바뀌어요. 우리 반응 끝났을 때 요 실린더만의 부피가 얼마였어요? 4분의 5리터였어요. 반응 끝났을 때 4분의 5리터였거든요. 근데 꼭지 열어버려요. 그럼 여기 1리터에 저기 4분의 5리터 합쳐서 이제 총 부피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4분의 9리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갖고 반응지수 구할 때는 이걸 전부 4분의 9로 나눠가지고 반응지수식에 넣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콩 열면 부피가 바뀌어버리니까. 아까 실린더만의 부피가 4분의 5리터라고 그랬잖아. 밑에 강철 용기는 부피 고정이기 때문에 더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항상 부피를 머릿속에서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계산해보시면 생각만큼 그렇게 복잡하게 나오지 않아요. 항상 부피를 조심해라. 풀 순 있겠죠? 왜 다들 떨떠름합니까? 6번도 비슷해요, 여러분. 6번도요. 제가 여기 기압이 주어져 있죠. 기압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기압은 몰수의 비례거든요. 이렇게 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러한 그릇을 실린더라고 부르잖아요. 저 실린더는 항상 바깥쪽하고 압력이 똑같이 맞춰져 있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피스톤이 왔다리 갔다리 하기 때문에 여기가 1기압이면 여기도 1기압이거든요. 근데 강철 용기는 달라요. 얘는 얼마를 쑤셔 넣느냐에 따라 기압이 변할 수도 있는 용기예요. 그래서 잘 보시면 실린더 기준으로 항상 보시면 돼요. 얘 1기압에 1리터잖아요. 근데 똑같은 1리터인데 기압이 2기압이라는 건 만약에 여기에 기체가 N몰 들었다면 이 안에 들어있는 기체는 몇 몰이라는 의미겠어요? 2N몰이라는 의미예요. 2배를 쑤셔 넣기 때문에 압력이 2배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압력을 보시고 몰수를 비교하시면 돼요. 아, 이 안에는 A가 N몰 들었고 이 안에는 2N몰 들어서 압력이 2배가 됐구나. 오케이? 이해되죠? 그래서 N몰, 2N몰로 잡아두시고 이게 지금 초기 상태죠? 잡아두시고 AB만 들어있는 상태니 당연히 정반응이 진행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얘가 N몰, 얘가 2N몰 들어있었는데 꼭지를 열었어요. 정반응이 진행돼가지고 A는 이제 줄어들 거예요. A가 X만큼 반응했다 치고 B도 X만큼 반응했으면 C는 X가 생기는 관계겠죠? 1대1 대 1이니까 반응이 끝났어요. 그래서 얘는 N-X 아니 얘는 2N-X 그리고 얘는 X. 이게 이제 반응 후 상태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근데 이렇게 반응을 시켜서 평형에 도달을 시켜놨더니 평형 상태에서 A와 B의 몰수비가 1겉에서 3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A와 B의 몰수가 얘가 N-X, 이 N-X인 관계거든요. N-X,
2n-x. 이게 지금 3이 나왔다는 소리죠. 이해됐습니까? 여기서 n과 x의 관계가 나오고 두 개를 하나의 기호로 통일시킬 수 있어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두 개를 하나의 기호로 통일시키면 이제 다 날려버리시면 돼요. 그러면 숫자만 남는 거죠. 어떤 식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이 이 압력을 이용하실 때는 아하, 압력은 기체의 몰수에 비례하는구나. 이렇게만 잡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요걸 계산하시면 이제 얘네들이 실제로 항상 기준은 일기압 피스톤 안에 들어있는 애 기준으로 하시는 거예요. 제가 계산 한번 해볼까요? 얘를 계산해 보시면 3n-3x는 2n-x이므로 n은 이항하면 4x예요. 2x군요. 그래서 x를 그냥 이제 1로 잡아버리죠. 뭐 x를 1로 잡아버리면 n값이 2가 되니까. 그러면 n값이 2니까 이게 4몰. 그냥 이렇게 잡으셔도 되겠네요. 이게 2몰. 그리고 x가 1이니까 이게 1, 이게 3, 이게 1. 몰수로 이제 이렇게 확정이 되는 거죠. 그럼 1번 실험에서 반응 끝났을 때 몰수가 나왔으니 1번 실험에 평형상수도 구할 수 있네요. 맞습니까? 1번 실험 평형상수 구할 때 주의할 점. 꼭지를 열어버렸기 때문에 1리터, 1리터? 아니죠. 꼭지를 열고 총 부피 몰수가 얼마예요? 총!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얘 꼭지 열었잖아요. 그리고 반응이 끝났더니 총 5몰 나왔죠. 그러면 이 피스톤 있는 쪽 부피는 몇 리터가 된 상태일까요, 현재? 이해요? 지금 반응 끝난 후 1몰, 3몰, 1몰 다 합쳐서 5몰 생겼어요. 근데 여기 1리터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잘 보시면 2몰당 부피가 1리터임을 알 수 있어요. 여기는 선생님, 여기는 4몰에 1리터인데요. 이건 그 의미 없어요. 1기압 기준으로 항상 보셔야 돼요. 1기압 기준, 대기압이랑 항상 평형 상태 기준으로. 2몰 부피가 1리터인데 반응 끝나고 5몰이니까 총 부피가 얼마 나와야 돼요? 2.5리터 나와야 돼요. 근데 그 중에 1리터는 고정이잖아요. 그럼 이 부분이 이제 몇 리터를 차지해야 돼요? 1.5리터를 차지해야 돼요. 그래서 반응이 끝난 후 이 부분의 부피는 1.5리터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1.5리터에 여기가 1리터니까 다 더해서 2.5리터 분해로 가야 돼요. 평형상수 구하실 때 전체 부피 2.5리터 분의 1 곱하기 2.5리터 분의 3 분의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항상 총부피. 아하, 1리터당 2몰이니까 반응 끝나면 총 5몰이니까 2.5리터 돼야 돼. 근데 2.5리터 중에 1리터는 여기 고정돼 있으니 나머지 1.5리터가 이쪽 실린더 쪽이구나. 요렇게. 이해되시죠? 항상 몰수와 부피는 압력은 비례한다. 요걸 이용하시면 두 번째 것도 풀어보실만 해요. 그래서 이제는 감이 와요. 원래는 2몰에 1리터여야 되는데 얘는 1리터인데 2기압이므로 2배 들었구나. 4몰 들었구나. 이렇게 비교해서 몰수를 찾으실 수 있단 말이죠. 오케이? 얘의 몰수를 모르니까 이제 얘는 미지수로 놓으시고 뭐 다시 평형관계를 찾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하실 수 있겠습니까? 괜찮죠? 그 다음부터는 풀어봐요. 풀만해요. 그 다음부터는. 요 압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8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죠? 여기에 몰 분율이 나와요. 앞으로 여러분 이런 모의고사 같은 거 푸는데 몰 분율 나오면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체 몰수분의 그 기체의 몰수. 이거구나. 전체 기체의 몰수 분의 그 기체. 한 기체. 해당 기체 이렇게 쓸까요? 해당 기체의 몰수. 이게 몰 분율이에요. 자, A의 몰 분율이 4분의 1이라는 건 전체 몰수 분의 A 몰수 했더니 4분의 1 나왔어 라는 뜻입니다. 요렇게 생각하고 그냥 푸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몰 분율의 의미만 아시면 사실 푸실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 이게 요 ABC 그 표 있잖아요. 이게 반응 끝난 후 얘네들의 몰 분율이 있잖아요. 그러면 전체분의 A, 전체분의 B, 전체분의 C가 차지하는 비율이기 때문에 전체는 사실 다를 수가 없어요. 8분의 2인 거예요. 전체는 8 고정이고 2대 5대 1에 몰비로 들어있다. 물론 2몰, 5몰, 1몰이라는 뜻은 아니고 몰 비율이 2대 5대 1인 거예요. 그래서 얘 몇 몰인지 모르니까 그냥 2와 2몰. 여기 X가 있으니까 얘를 5와 2몰.
얘를 Y몰로 그냥 잡아요. 반응 후에.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서 반응이 진행되어 이렇게 평형에 도달한 거 아니겠어요? 정반응한 거예요? 역반응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았죠? 몰분율 보면 봐. 아까 전에 이거. BC가 여기선 1대1이었는데 여기선 봐라. 5대1이 됐잖니. B는 늘고 C는 줄었다는 얘기죠. 지금 역반응이 우세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늘어났을 거예요. 양이. 얼마나 늘었겠어요? X에서 2Y가 되었으니 A의 증가량은 2Y-X. 이만큼 반응에 참여한 거예요. 그죠? 역반응 진행됐으니까. B도 나중 거에서 처음 걸 뺀 만큼 늘어요. 5Y-3X. C는 감소했을 테니 처음에서 나중을 빼야 돼요. 3X-Y만큼 반응에 참여한 거죠. 이 비율이 얘네들의 개수비 1대 B 대 2만큼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중에 B를 모르니까 A 거하고 C 것만 이용하면 돼요. 이거 대 이거의 B가 몇 대 몇이라는 소리예요? 1대 2라는 소리죠. 얘네들의 개수비 1대 2. 이걸 이용하면 X와 Y의 관계식이 나오고요. 그러면 XY의 관계식이 나오면 하나의 기호로 통일하면서 B가 전체 중에 얼마를 차지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죠. 이해했습니까? 어떤 식인지? 이거 관계식 한번 해볼게요. 2Y-X 대 3X-Y가 1대 2인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3X-Y는 4Y-2X. 이항하면 5Y = 5X. X는 Y네요. 그쵸? 그럼 Y를 전부 X로 바꿀 수 있어요. 이거 2X몰, 5X몰, X몰 된 거예요. 그러면 A는 얼마 늘었냐? 봐봐요. X 늘었죠. B는 얼마 늘었냐? 2X 늘었죠. C는 얼마 줄었냐? 2X 줄었어요. X, 2X, 2X 1대 2대 2의 몰비로 반응한 거예요. 즉 개수비는 1대 2대 2였던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몰 분율의 의미예요. 전체 중에서 이 기체가 차지하는 몰수의 비율. 몰수가 아니기 때문에 비율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B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2몰, 5몰, 1몰로 계산하시면 안 돼요. 이해되죠? 그럼 그 다음엔 풀 수 있죠. 그 다음에는 요거 초기 X, 3X, 3X를 이용해갖고 반응지수 공식에 넣어서 이게 20이다 하면 X값 나올 거고요. 그럼 다 구하는 거죠. 뭐. 그럼 X값 나오니까 요것도 구해서 평형상수까지 반응 후 거까지도 할 수 있고요. 부피 2리터인 거 조심하시고요. 되겠죠? 풀만하죠? 생각보다. 요 정도가 모의고사 수준이에요. 괜찮죠?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보시면은 뭐 10번, 11번 이런 쪽은 쉬운 애들이고요. 12번도 여기 몰분율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전체분의 A. 아까 준 거랑 똑같은 문제예요. 전체 기체 몰수분의 A 몰수 하는 거 그대로 준 거고. 우리는 하나만 더. 15번. 15번. 요런 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A와 B가 반응하여 C가 생성되는 반응식입니다. 자, 이걸 보고 일단 가는 저렇게 넣어서 평형에 도달한 거고 나는 이렇게 넣고 평형에 도달한 거는 안 그려준 거예요. 지금 모르는 거예요. 뭐부터 찾아야 돼요? 세모 동그라미 별이 누군지부터 찾아야 돼요. 자, 이걸 어떻게 찾아요? 숫자로 보시는 거예요. 너무 쉬워요, 여러분. 세모는 3개에서 2개 됐어요. 하나 줄었죠. 별은 2개에서 4개 됐다요. 2개 늘었고요. 원은 1개에서 2개 됐으니 하나 늘었어요. 하나 줄고 2개 늘었어요. 정반응 됐겠어요? 역반응 됐겠어요? 역반응인 거예요. 하나 줄고 2개 늘으려면 역반응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줄어든 애가 C예요. 그리고 얘네들 보세요. 반응 몰비 준 거예요. 반응 몰비를 준 건데 A가 1, B가 2니까 이게 1 증가한 애가 A, 2 증가한 애가 B, 1 감소한 애가 C.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반응식 보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개수비를 이용해서. 이해되죠? 그래서 얘네들 이렇게 됐구나. 그럼 이 평형 상태를 이용하여 여러분 무엇을 하실 수 있어요? 평형 상수도 구하실 수 있어요. 오케이? 근데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서 평형 상수를 구하실 때요. 여러분 평형 상수는 단순 나누기가 아니라 막 제곱도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은 모형이죠.
이 그림에 동그라미가 2개 그려져 있다고 해서 진짜 이몰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 얘네들 이 그림 하나당 몇 몰을 의미하는지 모르니 그림 한 개당 n몰을 의미한다고 여러분 잡고 가셔야 돼요. 숫자로 그대로 계산하시면 상수값이 틀어져 버립니다. 얘는. 그래서 그림 한 개당 n몰을 의미한다 잡고 평형상태 기준 제가 평형농도식 세워볼게요. 얘네 반응식이 1, 2, 1이니까 A 몰농도, B 몰농도의 제곱분의 C의 몰농도가 될 것이고 자 A는요. 그리고 부피도 문제에 정확히 V라고 줬기 때문에 1로 그냥 잡고 푸시면 틀려요. 그래서 얘는 전체 부피 V 분의 여러분 A 좀 보세요.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몇 개 나왔나? 2개 나왔죠? 한 개당 n몰을 의미하니까 2개당 2n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농도를. 곱하기 B는 V 분의 B가 별이니까 4개. 그러면 4n몰의 제곱이에요. 분의 C는 V분의 세모가 2개니까 2n. 여기까지 계산해야 얘의 평형상수값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이거 그냥 1, 1로 잡고 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V분의 2n 곱하기 이거 어차피 없어지는군요. 여기서 다 소거되는군요. 그러면 4, 4, 16n 분의 제곱분의 V제곱. 이게 얘의 평형상수 K군요. 이 값이 얼마? 4분의 1인 거예요. 이 값이 4분의 1인 거예요. 그러면 4n분의 V가 2분의 1이라는 뜻이니 2V는 4n. 따라서 V는 2n이구나. 이 관계식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숫자를 마음대로 잡고 가면 안 돼요. 그림으로 주는 경우는 그림 한 개당 실제 몇 몰을 의미하는가. 됐습니까? 그래서 V와 N 사이의 관계식이 나왔죠? 그래놓고 나를 이용하여 이제 평형에 도달하면 어떻게 될 건지 여러분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근데 나를 보시면 세모가 C예요. C. C가 하나 있었고 동그라미가 A도 하나 있었고 B가 지금 몇 개입니까? 2개 있는 상황이에요. 얘 정반응 진행될지 역반응 진행될지 반응 지수 먼저 계산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얘 반응 지수 Q 문제의 반응 지수 이거 Q를 구하는 게 문제군요. 그럼 얘 반응 지수 Q는 요식 그대로 집어넣되 똑같아요. V분의 A가 하나니까 N몰 B도 V분의 2개니까 2N몰인데 이거의 제곱 그죠? 요식에다 집어넣으면 C V분의 N몰 해서 V 자리에 V 대신 아까 관계식 나왔잖아요. 2N을 갖다 집어넣으시면 N이 모두 소거되고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셔야 되는 거. 알겠습니까? 한 개당 몇 몰을 의미하는가를 기호로 잡고 계산해야 된다. 요걸 조심. 알겠죠? 얘는 제곱이 들어가기 때문에 막 그냥 넣으시면 안 돼요.